안녕하십니까. 방학회 좀 맞아주세요. 예, 개강날 아닙니까? 개강날. 네. 모티부터 좀 할게요. 모티부터. 이제 강좌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단원별로 좀 볼까 하다가 단원별로 보면 앞에가 너무 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아서 20개의 하프 모의고사를 드렸고 오늘 난이도는 어떠셨어요? 자, 나는 어려웠다 손 드세요. 한 명, 두 명. 쉽다. 네, 대답하기 싫은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는 요 정도에 맞춘 거예요. 되게 어려운 물론 좀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어려운 걸로 내려고 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풀어 보시면 이게 이제 빨리빨리 풀다 보면 20분을 드리는 건 20분 내에 다 쓰셔도 되고요.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도 되고 이제 문제 패턴이 재정하기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겹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빈출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예, 책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거기서 이제 표로 해놨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OX가 있을 거예요. 그걸 설명을 좀 하고 OX를 하는데 답지를 바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답지 바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정이 반복되고 매주 시험을 본다. 그리고 진도를 나가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체크를 잘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요거 나오고 핵심 파악이고 그래서 요 두 개 잘 하시면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발 부탁 제 무릎이라도 한번 꿇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좀 외우고 시험을 보자. 그럼 1차는 붙을 거다.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좀 해설을 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공공재 수요자 3명이 있는 시장에서 구성원 AB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는 아래와 같다. 공공재 한기 비용이 30으로 일정할 때 공공재 최적 공급량에서 각 구성원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거의 공식은 뭐가 돼요? MB A 더하기 MBB는 MC다. 요 논리였죠. MB는 결국 뭐예요? 얘는 이제 수요곡선의 가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기에 공식을 봤더니 요 공식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P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얘는 P니까 P. 그래서 P는 P1, P2, P3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10-QA가 되고 PA는 그 다음에 PB는 20-QB가 되고 그 다음에 PC는 우리가 20 마이너스 2QC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넘기고 두 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걸 합쳤을 때 얘는 3 피해야 돼요? 그냥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왜냐면 3P가 되면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P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다 더하면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냥 Q로 써도 되는 이유가 이 Q로 써도 되는 이유가 공공재는 뭐기 때문에 비경합성을 띠기 때문에 생산만 되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죠? 이렇게 한 후에 세 번째로 이제 뭐 해야 돼요? 50-4Q는 MC가 얼마였습니까? 30이 되겠죠? 30. 그죠? 그러면 4Q는 20이죠? 그럼 Q는 얼마입니까? 5인가요? 그죠? Q는 5입니다. Q가 5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여기다가 5 집어넣고 5 집어넣고 5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5, 15, 10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아주 노멀하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거니까 주로 나오는 게 반복될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부분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필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A와 B의 한계 대체율과 한계 전환율의 전환율이 다음과 측정되었다.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입니다. 단 어떤 한 경제에서 A, B의 소비자와 X, Y 두 명의 재화가 존재한다. 이 중 X는 공공재고 Y는 사용재다 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사무엘슨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지금 얘가 공공재고 얘가 사용재니까 사무엘슨 공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사무엘슨이 누군지 기억나죠? 네, 그래서 공식이 뭐였다? 우리가 이렇게 MRS, 그죠? MRS 뭐 XY가 뭐랑 똑같아야 돼? MRT XY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번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다만 1번은 그냥 MB로 한 거고 부분 균형이고 요거는 일반 균형으로 바꾼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MRS의 합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두 개 더하니까 4죠. 그죠? MRS X A 여기 3이고 여기 1이니까 4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6입니다. 6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MRS XY는 어떻게 쓸 수 있죠? MU Y분의 MU X로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MRT X와는 MC Y분의 MC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4란 얘기는 뭐예요? 1분의 4란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야? X제가 나는 4배 더 좋아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건 1분의 6이죠. 요건 무슨 뜻이에요? X제가 돈이 6배가 더 들어요. 라는 거잖아요. 요 느낌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 요 X제가 뭐였죠? X제가 공공재였죠. 공공재가 사적재보다 4배 좋은데 비용은 6배가 된다는 것은 공공재가 지금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왜냐? 지금 이게 좋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X제를 늘려야 돼요? Y제를 늘려야 돼요? 자,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자, X제가 4배 좋아. 돈은 6배 들어. 그러면 좋은 게 4배인데 돈이 6배 들면은 X제를 더 생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 논리인 거지. 그러니까 X제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X제를 줄이고 Y제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왜? 요걸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뭐 대단한 계산이 아니라 해석하는 거다. 이랬습니까? OMR 할까요? OMR? 그래서 정답률 비교 안 할게요. 정답률이 있어야 재밌는데.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코지의 정리에 대한 예측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만족 수준 한 단위가 현금 1만원과 동일한 효용이다. 그러니까 그냥 200만원은 200만원만큼 좋아 뭐 이런 뜻이에요. 200이 좋으면. 그래서 첫 번째 코지의 정리는 뭐에 의한 거다? 협상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죠. 협상. 그래서 협상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김씨와 이씨가 한 집에 살고 있다. 평상시에 두 사람의 만족을 200이라 하자. 김씨는 집에서 노래를 부르면 만족감이 400이 된다. 반면 이씨는 김씨의 노래를 들으면 만족 수준이 10에 그친, 100에 그친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2번.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노래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지 집안 전체의 노래 부름의 여부는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김씨에게 뭐가 있다? 재산권이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유의사항은 피해를 받는 사람이 무조건 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가 재산권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씨가 재산권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산권 있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김씨가 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김씨는 어때요? 좋은 게 400이죠. 얘는 어때요? 나쁜 게 400이라는 건 얘는 지금 어때요? 김씨는 플러스 20이 된다는 200이 된다는 얘기죠. 이씨는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럼 얘가 좋은 게 200이니까 나 노래 부를 거야. 근데 얘가 야 10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야 그딴 거 집어치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노래를 부르겠죠. 왜? 네가 주는 돈으로 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난 노래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씨가 만약에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이씨는 기분 나쁜 게 100이잖아. 근데 김씨는 좋은 게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씨가 말을 거는 거죠. 야, 나 좀 노래 부를게. 그럼 얘는 이씨는 얼마만 받으면 돼?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되고 김씨는 200만 원 이하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죠? 그럼 당연히 노래가 가능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이씨에게 있는 경우 둘 사이에 자금의 이전이 발생한다. 왜? 이씨가 있으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김씨한테.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서 알아서 협상하세요. 이런 얘기죠. 3번,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권리가 김씨에게 있는 경우 그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라고 했죠? 4번,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이씨에게 있는 경우 집안은 고유할 것이다. 아니죠. 돈 받고 노래 부르게 해줄 거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이러한 코드 정리는 협상 비용이 자가에 성립한다. 맞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 이해됐죠? 네, 이런 문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재정학에서는 오연 배출권으로 이게 바꿔서 나올 거예요, 아마. 대상을 바꿔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주는 문제.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위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 맞죠? 두 번째, 로렌츠 곡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킨슨 지수는 사회가 공리주의를 채택한 경우 영역값을 가진다. 요게 이제 2018년 기출문제죠. 자, 애킨슨 지수는 뭐예요? 애킨슨 지수는 우리가 애킨슨 지수죠. 애킨슨 지수는 1 마이너스 y 2분의 ya분의 y2죠. 그래서 a가 뭐예요? 평균 소득이고 2가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공리주의는 어떻다? A라는 사람이 만약에 100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400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럼 공리주의에서 효용은 어때요? U는 우리가 이제 더하기죠. 더하기 둘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더하기 400이면 얼마다? 500이다. 그죠? 그럼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평균 소득이 나누기 2죠? 250. 그죠? 250을 2로 나누는 거. 근데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어때요? 500을 가지기 위해서 얘네 둘이 똑같이 나누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50씩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빵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무조건 빵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평등하다 이렇게 봐요. 공리주의.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2018년 기출이었고요. 4번에 5분위 배율은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라는 거죠. 그럼 5분위 배율은 뭐예요? 하위 20%의 소득의 누적 비율 분의 상위 20%의 소득의 누적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분위 배율은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평등하면 어때요? 20, 20이니까 1 나오겠죠? 불평등하면 빵 20, 100일 거 아니야? 빵 100. 왜? 하위가 가진 게 없을 거니까. 그럼 뭐가 나와? 무한대가 나온다. 그래서 작을수록 평등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치별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본다 라는 거였고요. 5번,
10분위 분배율은 중간소득계층의 소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건데 10분위 분배율 공식은 뭐예요? 상위 20%의 소득 누적 비율이죠. 그 다음에 하위 40%의 소득의 누적 비율이죠. 그죠? 중간이 없어요. 모른다. 정답 몇 번? 5번.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와의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전가가 발생하게 된다. 조세 전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 되겠죠. 그러면 조세 전가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탄력성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탄력성. 그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런 걸 따져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소가 클수록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 수요의 가격 탄력소가 클수록 탄력적일수록이죠. 그럼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생산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가 맞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게 된다. 공급의 가격 탄력소가 작다라는 것은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을 할 거니까 소비자의 부담은 작아지게 된다가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소비자 또는 생산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아니라 그랬죠. 정답 3번이죠. 누구에게 부담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탄력성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수요가 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가격 변화에 완전 탄력적이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생산자가 부담한다 라는 것이고요. 5번, 독점 시장의 경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요거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가 뭐였습니까? 논리가 P0Q가 있었고 수요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MR이 있죠. 이렇게 뭐가 된다? MC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 MR, MC가 같은 부분. 그죠? 그때 가격 그죠? 여기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였죠. 세금을 부과하면 지금 여기가 있죠. 여기 지금 세금을 부과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Q1이라고 치면 여기는 지금 길이가 똑같죠.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몇 배예요? 2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배니까 우리가 델타 Q분의 델타 T랑 델타 Q분의 델타 P, 델타 P는 여기죠. 여기만큼 델타 P 곱하기 2를 해줘야 같은 거니까 딱 반가이다. 반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는 거죠. 이건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도 돼요. 이거 꼭 외우세요. 증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증명 제가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우리 OXR 다시 한번 증명하고 이랬습니까? 정답 몇 번? 3번이다. 6번입니다. 6번 주는 문제. 린다라고 같이 가는 형이 누구예요? 빅셀형이라고 있어요. 빅셀형. 빅셀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응익 원칙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편익 원칙의 그런 걸 얘기했던 분이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자발적 협상 모형은 뭐와 관련있다?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죠. 공공재. 1번 분권화된 준공공적 해결책이 아니라 준 시장적 해결책이에요. 시장적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소비자의 소득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지불 용의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말한 게 뭐였냐면 A의 지불 용의, B의 지불 용의 뒤집어 엎어서 붙이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는 거였다. 그래서 소비자의 소득이 아니라 지불 용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1이고 여기가 공공재 생산량이었어요. 지불 용의를 따지는 거. 3번 당사자의 자발적 교환에 의해 공공재의 생산 수준과 분담 비율이 동시에 결정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4번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효율성은 고려하죠. 공평성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5번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조세 부담 비율은 누진성을 보완한다. 이런 거 없어요. 누진성.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린달은 우리가 뭐다? 공공재를 시장에서 결정하는 모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이죠. 이게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답은 좀 그냥 찍을 수가 있는데 좀 어렵다고. 왜냐면 이런 유형이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A와 B는 공공재의 생산 안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산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산함을 선택하는 경우 15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표는 사회적 공공재 생산에 따른 각 경기자의 편익을 나타낸 것이다. 두 경기자가 동시에 공공재 생산을 선택해야 되는 게임에서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은 입니다. 그럼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하는 거고 생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거고 생산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표를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재 생산 수준 0이라는 것은 뭐예요? 둘 다 생산을 안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1,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생산했다면 하나만 생산됐다면 11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11씩. 그러니까 11씩이니까 지금 어때요? 여기가 11, 11, 11, 11 이렇게 누리는 거죠. 둘 다 생산되면 뭐예요? 20씩을 누리는 거죠. 20, 20이에요. 자, 이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용이 들어간대요. 비용. 그럼 생산한 쪽이 비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생산했으니까 얘는 다 마이너스 15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5로 바뀌겠죠? 20씩에서 15씩을 비용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긴 돈 쓴 사람이 누구예요? A죠. A.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야? 15를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누가 썼어요? 이제 B가 돈을 썼죠.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게 최종표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B가 생산했을 때 A는 생산하면 5, 생산 안 하면 11 이렇게 되죠. 그럼 생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생산 안 해야 되겠죠. B가 주어져 있다고 보고 A가 생산하면 5, 생산 안 하면 11이니까 생산 안 해야 되겠죠. A는. 요거 읽는 거는 제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아니더라도 이제 맞으면 이렇게 좀 해줘요. 인간 아니잖아. 빨간 점 보고 수업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생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 안 하면 마이너스 4 1이죠? 그럼 생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그래서 A는 생산을 안 하는 게 우월 전략이죠. 우월 전략. 할 게 하나밖에 없다는 게 우월 전략이라는 거니까요. 두 번째, B 입장에서 보면 A가 생산했을 때 생산하면 5, 생산 안 하면 11. A가 생산 안 하면 생산하면 마이너스 4, 생산 안 하면 뭐가 돼요?
생산하면 마이너스 4, 생산 안 하면 1이니까 B도 생산 안 해야겠죠? 그럼 규정점은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생산 안 함. 이해되셨어요? 생산 안 함.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릴 수 있는 거고, 요거 하나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자, 요렇게 가면 뭐예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금을 얼마 때리면 얘가 일로 가겠니?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파레토 개선까지 얘기하면 정답 몇 번이다? 답은 쉽죠. 둘 다 생산 안함을 선택한다 가 되는 겁니다. 그죠? 8번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거 풀 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공부를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올해 이제 꾸준히 코스를 밟아 오신 분이 있어요. 쭉 코스를 밟아 오신 분들은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내 책의 앞인지 뒤인지 요걸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걸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취약점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재정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오랜만에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8번입니다. 8번에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 두 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반수 제에서는 투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없어요. 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려면 X, Y, Z, Z, X, Y, Y, Z, X 이런 식으로 3개 갖고 장난쳐야지 2개 갖고 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은 항상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였어요? 공공재 효율적 생산량과 중위투표자 생산량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점수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서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배한다, 이런 멘트를 썼던 거예요. 네 번째, 전략적 행동이 없다면 점수투표제가 선택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5번,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 정점인 경우 투표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라 그랬죠. 1차원적인 경우는 그렇지만 다차원적인 경우에는 단일 정점 선호, 단봉 선호라도 투표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사업 A와 B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A의 내부 수익률은 15%, B의 내부 수익률은 13%로 계산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내부 수익률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었죠. 그래서 투자의 기준은 뭐였어요? M과 R 중에서 얘가 커야 되는 거죠. 투자의 한계 효율이 더 커야 된다. 내부 수익률이 커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1번,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적용한 할인율이 11%라면 수년기재 가치는 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11이고 얘가 15, 얘가 13%면 지금 어때? 이쪽이 다 크죠?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투자해야 되죠?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년제 가치가 뭐라는 거? 플러스란 얘기죠. 두 번째, 내부 수익률 기준에 선택된 사업은 수년제 가치 기준에 선택된 사업과 항상 일치한다. 가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1.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죠? 2. 편익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15%라면 사업 A의 편익의 현재 가치는 비용의 현재 가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가 같으면 순 현재 가치는 뭐예요? 빵이죠, 빵. 빵이니까 3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얘기죠. 내부 수익률 15니까. 그죠? 네 번째,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14%라면 사업비의 경제적 타당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 요거니까 얘가 만약에 14%면 얘가 크죠? 그럼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5번 내부 수익률 계산 시 시장 이자율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자, 5번은 뭐 봐요? 이건 계산을 하는 게 계산된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1 플러스 M에 그죠? 뭐 B 플러스 1 플러스 M에 제곱에 뭐 B 뭐 이런 식이었죠? B1, B2 이런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자율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계산할 때는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시장 이자율이 나오면 그것을 뭐로 생각해라?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릭. 그건 트릭이에요. 이랬습니까?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10번입니다. 10번 다음 폐쇄경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정부 지출이 700에서 800으로 증가할 경우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량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승수 어떻게 됐어요? 1-2분의 1 이 승수죠. 그러니까 승수가 얼마입니까? 700에서 800이니까 지금 여기서 C가 한계 소비 성향이란 건 여기 Y 앞에 붙은 게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5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죠? 2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정부 지출이 700에서 800으로 나왔으니까 두 번째 국민소득의 변화는 그죠? 승수 곱하기 정부 지출이 연 거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2죠? 얘가 100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정답 얼마입니까? 200이 증가하였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랬어요? 뭐 이런 논리. 그래서 딱 요 정도로 나온다고요. 경제학 하시면 알겠지만 승수가 1-2, 1-t 플러스 m -i분의 1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제가 굳이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건 몰라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재정학은 딱 여기밖에 안 냈어. 이랬어요? 이게 뭐 이게 줄은 아니니까. 다만 주제가 뭐였어 이게? 공공경비였다. 뭐 이런 거 할 때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11번입니다.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 증분주의는 뭐예요? 증분주의는 일정 부분을 늘리고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감한다. 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복식예산제도는 경상지출은 차입, 자본적 지출은 조세 등. 근데 여기 차입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 차입이 뭡니까? 공채예요. 공채. 채권 발행에서. 그죠? 그래서 차입이고 바뀌어 있는 거죠. 경상지출이 조세, 자본적 지출이 차입입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다. 3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의 단위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결정한다.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 기출이 된 거죠. 4번 계획 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예산 편성. 그래서 하향식 위에서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5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예산에 반영한 거다. 왜? 실제로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돈이 진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해 보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우리가 2번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 논리가 뭐냐면 비용 편익 분석이 뭐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을 했다. 그렇다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할 때 1번이 뭐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의 투입 요소가 민간의 독점 시장으로부터 제공된다면 비용 계산 시 독점 가격에서 독점 이윤을 제외시켜야 된다. 독점 이윤을 제외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딱 네가 들어간 돈만 할게 이런 뜻이에요. 딱 네가 들어간 돈만. 왜냐면 독점 이윤이라는 것은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기업이 더 초과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생각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기 나오는 게 수요와 공급이 있었어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수요 쪽에서는 무엇을 쓴다? 시장 가격을 쓴다.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쓴다. 근데 출제를 할 때는 시장 가격을 뭐로도 표현하더라? 소비자 가격으로도 표현하더라. 얘를 생산자 가격으로도 표현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독점 가격에서 독점 이윤을 제외시킨다는 건 그냥 MC 쓸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이랬어요? 두 번째, 투입 요소에 간접세가 부과된 경우 이 조세는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비용 계산 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조세는 어차피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시키고 MC 쓰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기출문장이에요 이거 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출문장을 여러 문제에서 많이 쓸 거예요. 왜? 그래야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공공사업의 결과 기업의 생산량 공공사업이 충당하는 수량만큼 증가했다면 생산의 한계 비용이 사회적인 기회비용을 생산하는 기준이 됐다라는 건데 요것도 기출문장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이게 맞아 보이지만 잘 봐요. 뭐 이런 논리였어요. 두 번째가 생산이 동일한데 소비자가 줄여서 된 경우가 있죠. 그럼 생산은 동일한데 소비자가 줄였으면 이때는 이 비용을 뭘로 책정해야 돼요? 소비자 가격으로 책정해야 돼요. 그런데 생산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죠? 생산이 늘어나서 소비자도 줄고 생산자는 생산을 늘렸어요. 그럼 이때는 뭐 쓰고 저기 쓴 것처럼 시장 가격 쓰고 여기는 뭐 쓴다? 생산자 가격 쓰는 거죠. 그럴 때는 뭐 해라? 가중평균 해라 이거예요. 가중평균을 계산하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다만 어떤 가격을 설정하느냐는 다르다. 어떤 가격을 설정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요도가 그닥 높진 않은데 한 번은 언급을 하고 가는 게 맞아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용이 창출된다면 이는 유용적 편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거예요. 고용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사업을 해요. 그럼 고용을 창출했다는 것은 고용을 누가 한 거예요? 정부가 한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이건 정부 입장에서 비용. 정부가 말하는 편익은 뭐야 되냐면 예를 들어 댐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수확량이 몇 킬로가 늘었다. 몇 가마니가 늘었다. 이런 게 편익이지. 얘는 정부 입장에서 비용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요 네 문장은 전부 다 기출문장이에요. 기출문장. 그 기출문장은 제가 믹스를 한 거예요. 믹스를. 이랬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좀 늘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은 몇 점 맞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이따 살짝 나갈 때 보여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해만 한다? 공부는 항상 그렇잖아요.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많이 틀려보고 가세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안 틀리세요. 자, 13번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는 입니다. 한계 세율이 소득 구간 내에서 일정하고 소득 구간 증가 시 상승하는 경우. 이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죠? 누진세 맞아요? 틀려요? 맞다. 두 번째, 한계 세율은 일정하나 평균 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한다. 이게 뭡니까?
선형 누진세죠. 누진세 개념은 평균 세율이 증가하면 돼요. 끝. 니은 맞죠? 디귿입니다. 평균 세율 누진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평균 세율 누진도는 우리가 기존의 평균 세율 분해 나중에 평균 세율 마이너스 기존의 평균 세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기준이겠어요? 빵이 기준이겠지. 자, T기의 평균 세율. 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의 평균 세율 마이너스 T기의 평균 세율이라고. 그럼 얘가 만약에 10%고 얘가 10%고 얘가 10%면 이게 뭐예요? 세율이 안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세? 비례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면 누진세 마이너스면 역진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1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누진세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수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세 수입의 변화율 분해 아니 저기야 소득의 증가율 분해 조세 수입의 증가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조세 수입이 얘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플러스다 이건 몰라. 왜 0과 1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 2, 3, 4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1과 0 플러스의 값을 헷갈리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우리가 문제풀이가 주 목적은 아니니까 이건 해설을 다 하고 쉴게요. 아시겠죠? 진도 또 나가야 되니까. 우유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고 공곡선은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죠. 정부가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동그라미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1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수요는 이제 100 이렇게 되겠죠.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P는 Q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빠바바바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 마이너스 P는 우리가 뭐예요? P죠? 그럼 얘는 어때요? 50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보조금을 준대요. 보조금을 주면 수요 곡선이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지불 용의를 걔네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위로 갔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위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P는 100 마이너스 Q였잖아요. 저걸 P에 대해서 바꾸면 그럼 얘를 띄워야 되니까 이제 뭘로 바뀐다? P는 102 마이너스 Q로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102 마이너스 Q 2를 더해준 거죠. 여기 위로 올린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요거니까 102 마이너스 Q는 뭐가 됩니까? Q가 되겠죠. Q. 그죠? 그럼 Q는 얼마가 돼? Q는 51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51이에요. 자, 51이고 그죠? 이때 이제 여기는 얼마예요? 51이죠? 그죠? 51이잖아요. 왜? 둘이 만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처음에 수요랑 만나는 점은 어디예요? 여기다가 이제 50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50일. 그럼 여기 얼마가 됩니까? 49가 되겠죠? 그죠? 자, 1번.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는 100일이다. 라고 돼 있어요. 100일. 그럼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얼마야? 2원씩 51개에 대해서 준 거죠.
그럼 여기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이에요. 그쵸? 얼마입니까? 51 곱하기 2니까 102죠. 102. 두 번째,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입니다.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 그러면 50에서 뭐가 됐어요? 51이 됐죠? 51. 그럼 51이 됐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응? 틀렸네. 51이네. 그죠? 51이네. 세 번째, 보조금의 수의 규모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 그래, 안 그래요? 보조금의 수의 규모. 똑같죠? 여기 1 똑같잖아. 네 번째,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 순손실은 어디예요? 여기가 순손실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밑변 2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와, 1. 정답은 4번. 5번,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 얼마예요? 49겠죠. 49. 왜 2원을 줄 거니까. 이랬습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요 문제 풀 수 있으면 자기가 이제 우리가 그 종량세는 다 해결이 가능한 친구들인 거죠. 종량세는 다 가능한 친구들이죠. 다음 주에 독점 드릴게요. 신나죠? 네. 여러분들 항상 시험장에 가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꼭 나와, 꼭 나와. 꼭 나와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막 마음이 찜찜해. 막 이런 거부터 나와요. 근데 쫙 구석쟁이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만 맞을 것 같은 공부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 특히 1차는 딱 노멀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시장 내 모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 조세기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과세후 균형점에서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차만 같으면 조세 전가는 동일하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원이었는데 공급을 이렇게 올려가서 조세를 부과한 거죠. S 플러스 T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뭐냐면 110, 여기가 90, 세금이 20, 그러면 둘이 똑같이 10씩 부담한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맞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기업이 충성 고객을 확보했을 때, 자, 동그라미가 충성 고객이죠. 충성 고객은 가격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거죠.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죠. 전가가 쉽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의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 어렵다. 동그라미가 이질성이 높다라는 것은 동질적이면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질적이면 다른 데서 이거 못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가가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쉽다, 쉽다. 그죠? 쉽다. 틀렸네. 3번. 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독점 이윤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치지 않죠. 100%. 5번. 노동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작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대부분 부과한다. 부담해야 안 해요? 부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런 충성 고객과 이질성 요런 단어들을 자신이 좀 구분을 하고 있나요? 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16번입니다. 조세 초과 부담입니다. 그죠? 1.
완전 대체제인 두 상품과 X, Y 중에서 상품 Y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초과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들었죠? 왜? 완전 대체제가 아니라 뭐야 돼? 보완제예요죠. 그러니까 초과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었어요? 대체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대체 효과가 있다, 예산선에 길게 바뀐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초과 부담이 생겨야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세금을 부과하면 자중손실은 감소한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DWL에서 기본적으로 MC 곡선이 수평인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2분의 1 T 제곱 수유의 가격탄력성 P 곱하기 Q 요거였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에 구하는, 이거는 우리가 MC가 수평일 때였잖아. 수평일 때. 근데 이걸로 그냥 하셔도 객관식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재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탄력적이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커진다 이런 뜻이니까 사중손실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증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종량세와 달리 종가세가 부과될 경우 초과 부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거나 재화의 거래액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랬는데, 뭐 달리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달리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네 번째, 초과 부담은 대체 효과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효과가 제거된 통상 수요 곡선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보통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 수요 곡선은 소득 효과 플러스 대체 효과가 모두 반영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쪽에서는 초과 부담만 봐야 되니까 대체 효과만 봐야죠. 그래서 통상 대신에 요거 말고 보상 수요 곡선을 써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랬습니까? 5번, 오직 두재화 사이의 소비자 선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득세가 물품세보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옛날에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소득세가 유리했다고요. 이유는 뭐였어요? 물품에 대해서 가격 변화를 안 가져온다 그랬죠. 다만 최근에는 여가에 부과를 못하니까를 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 이랬어요? 힘드네요. 안 쉬고 해설하니까 힘들다. 나도 쉬고 싶은데 진도 나가야 되니까. 최적 물품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램지 원칙에 의하면 생활필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램지 원칙은 무엇만 추구한다?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재화에는 조세를 부과하면 안 되고 비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많이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맞죠? 그래서 얘는 무엇 문제가 있어요? 공평성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죠. 2번, 램지 규칙에 따른 최적의 세율 구조는 보상 수요 곡선을 전제로 한다. 보상 수요 곡선 맞죠? 어떤 것도 다 보상이에요. 재정학은 그냥 보상입니다. 통상 없어요. 보상만 씁니다. 3번,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제하에 어떤 주어진 수준의 조세 수입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세 구조를 노출했다. 얘는 물품세인데 뭔 소득세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지. 그죠? 램지 규칙은 물품세입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램지와 그 다음에 콜렛헤이그는 물품세예요. 멀리즈, 사드카 시어드가 뭡니까? 소득세입니다.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4번, 램지 규칙은 재화 간 조세 수입의 한계 초과 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그쵸? 그래서 나온 게 뭐였다? 감소율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오답에서 얘가 뭐라고? 감소분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소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정답 몇 번이다? 우리가 3번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8번,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생 원천과 사용 용도가 다른 소득이라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맞죠? 왜? 얘는 발생주의입니다.
그냥 생기면 소득이에요. 두 번째, 납세자의 능력을 증가시키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에 증가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니죠. 실현과는 관계없어요.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틀렸어요. 3번, 소비지출과 순가치 증가분의 합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과세 대상이니까 맞는 얘기죠. 네 번째, 편익원칙이 아니죠. 능력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다. 자, 19번입니다. 19번. 19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뭐 바꿀 수도 없어. 자, 1번 어떻게 한다고요? 소득세죠. 먼저 우리가 소득세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가 소득 모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여가의 상대가격이 뭐였어요? 싸졌죠. 그래서 여가의 상대가격이 싸지면 노동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대체효과 노동공급 증가 땡 틀렸죠. 대체효과 노동공급 감소 맞는 거죠. 대체효과 노동공급 증가 틀렸죠. 대체효과 노동공급 증가 틀렸죠. 대체효과 노동공급 감소죠. 그럼 이제 2번과 5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재정학에서는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 항상 감소하는 거였어요. 재정학에서는. 근데 경제학, 뭐 회계사는 딴 쪽은 달라. 여기는 세금의 목표니까 뭐 이렇게 월급이 올랐다는 표현은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소득이 뭐였어요? 소득 효과는 소득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 뭐가? 여가가 정상제면 여가 소비가 뭐예요? 감소하겠죠? 그럼 노동공급이 증가해야 되고, 열등제이면 여가 소비가 증가해야 되니까 노동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지금 여가가 정상제이면 소득효과 노동공급이 증가하니까 알 수 없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20번. 매년 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구가 있다. 정부가 현금 대신 50kg의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쌀의 가격은 만원이어서 지원되는 쌀의 가치는 50만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쌀의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을 때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쌀이라고 해볼게요. 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적재 뭐 Y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얘가 얼마 받았어요? 50만원 받았죠? 그러니까 쌀이 몇 킬로? 쌀 50kg 정도 누린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Y는 뭐 이따가 치고요. 만원이라 치면 얘도 그냥 50이겠죠? 근데 지금 뭘로 되면 50kg의 쌀을 뭐 현물로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이제 요거는 그대로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가 소득 보조와 현물 보조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은 똑같은 말이 현금이죠. 보조 중에서 누가 더 좋다? 얘가 더 좋다. 효용 측면에서. 왜?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현물 보조를 하는 이유는 뭐다? 정부의 목표 달성, 정책 목표 달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였죠. 기억, 이 가구는 새로 도입된 현물 보조를 기존의 현금 보조로 좋아할 거다. 정신이 나갔죠.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 가구는 새로운 제도의 쌀 소비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왜? 어쩔 수 없이 쌀을 주니까 쌀을 하나 먹어볼까? 뭐 이런 거죠. 현물 급여를 받은 이 가구 예산 집합의 면적은 현금 부기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쌀 그리면 지금 우리가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리을에서 만약 쌀 10kg당 8,000원에 팔 수 있는 재판매 시장이 존재하면 이 가구는 그 시장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돈으로 바꿔서 딴 거 하려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20개를 되게 스피디하게 중요한 건 중요한 것들을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1번 문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1번 자기가 잘할 수 있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건 이거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공공재 계산, 그 다음에 4번 소득 불평등, 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탄력성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14번 계산 있죠? 14번 계산. 그 다음에 15번에 대해서 탄력성, 말 바꿔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19번.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셨다가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